이 모든 이야기는 북극에서 시작됩니다. 한 그룹의 굴착 작업자가 얼음 동굴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얼음 덩어리를 잘라내어 물체를 꺼냈고 헬리콥터가 곧바로 그것을 연구소로 운반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과학자들은 굴착 회사에 연락하여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을 알리고 굴착 활동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더 보려면 독수리 날기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스탠리 코엔의 도착과 발견. 스탠리 코엔이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과학팀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북극과 에스키모 문화 연구에 오랜 경험을 가진 저명한 인류학자였습니다. 코엔은 획기적인 발견처럼 보이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초대받았습니다. 다이앤 박사가 이끄는 과학자 팀은 처음에는 선사시대 생물의 흔적, 어쩌면 매머드나 다른 고대 생물의 화석화된 유해를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이 발견은 1858년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매머드 사체를 발굴했던 러시아 과학자들의 놀라운 발견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시 사체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세포를 포함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선사시대 생물의 냉동 보존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역사적 선례를 떠올리며 연구소 팀은 자신들이 마주한 발견이 그만큼 놀라운 것이라 확신하며 앞으로의 연구에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얼어붙은 인간. 연구팀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얼음 속에 담긴 내용을 신중하고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를 사용해 표본을 둘러싼 두꺼운 얼음층을 자르면서 이 획기적인 연구를 망칠 수 있는 어떤 손상도 주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얼음이 점차 제거되자 이번 발견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동물이 아니라 완벽히 보존된 인간의 시신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표본은 너무나 잘 보존되어 있어 그의 외형의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람이 수만 년 동안 얼음 속에 보존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스탠리 코엔은 인간 인류학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 발견물을 분석하기 위해 호출되었습니다. 세심한 조사 끝에 그는 이 남자가 약 4만 년 전 후기 구석기 시대에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발견은 초기 인류의 삶, 아마도 기록된 역사 이전의 수렵 횟집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독수리 날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서 앞으로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조사와 깨어남. 조사가 진행되면서 팀이 이 남자의 시신을 대상으로 일련의 테스트를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고대에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세포, 조직, 장기가 완벽히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이앤 박사는 통찰력 있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고대 인류의 세포에 혹시 극한의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방동제 화합물이 존재했던 것일까? 이 가설은 설득력이 있었으며 왜 이 남자의 세포가 냉동 중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얼음 결정의 손상을 겪지 않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팀은 즉시 추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이 남자의 뇌에서 활동의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수천 년 동안 얼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활동은 그의 뇌가 여전히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극한의 환경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전례 없는 현상을 탐구하기로 결심한 과학자들은 이 얼어붙은 남자를 소생시키기로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첨단 의료 기술을 활용하여 그의 몸에 심장 박동기와 인공호흡기를 연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모두의 놀라움 속에 희미한 심장 박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자 그는 스스로 호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고 그는 명백히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있는 장소와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사시대의 남자는 충격 속에서 패닉에 빠졌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스탠리 코엔은 재빨리 마스크를 벗고 그에게 인간의 얼굴을 보여주며 이 낯선 세계에서 그가 덜 소외감을 느끼도록 작은 배려를 했습니다. 그의 초기 충격은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지만 연구팀은 그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추가 관찰과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그를 진정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리적 우려와 미래 계획. 팀은 이번 발견이 초래할 윤리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앤 박사와 몇몇 연구원들은 이번 발견이 가져올 명성이나 노벨상 가능성을 떠올리며 동시에 이 기술을 활용해 암 환자를 냉동 보존했다가 치료법이 발견되면 부활시키는 아이디어를 탐구했습니다. 대화는 점차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인간을 특정 나이에 냉동시켰다가 의학이 노화를 극복할 수 있을 때 부활시키는 기술을 통해 불멸을 추구하는 가능성이 언급된 것입니다. 스탠리 코엔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해 인구 과잉 문제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이 사회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논쟁에도 불구하고 팀은 이번 발견을 당분간 비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스탠리 코엔은 부활한 남자를 자연 환경에서 2주 동안 연구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선사시대 인류의 삶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했지만 생명과 죽음을 다루는 문제에 대한 윤리적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술의 사용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우려를 남겼습니다. 생물학적 신전 속의 삶. 과학자들은 찰리, 즉 부활한 남자가 익숙할 법한 자연 환경을 재현한 생물학적 신전을 설계했습니다. 이 세심하게 통제된 환경은 그가 현대 세계에 적응하도록 돕고 새로운 환경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찰리가 신전 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익숙하게 보이는 요소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본능이 빠르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얼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찰리는 거의 자연스럽게 그의 일상 루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연에서 물을 마시고 놀라운 솜씨로 동물을 사냥하며 본능적으로 불을 피우는 생존 기술을 능숙하게 구사했습니다. 특히 찰리가 멧돼지를 함정으로 유인하는 사냥 기술은 과학자들을 경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찰리가 고대 생존 기술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했으며 이는 그의 몸과 정신이 놀라울 정도로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찰리의 발견. 찰리가 주변 환경을 탐험하면서 그의 호기심은 여러 예기치 못한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냥을 하던 중 그는 땅속에 묻혀있던 호스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그것을 끌어올렸고 땅 밑에 숨겨진 금속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흥미는 극에 달했으며 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행동은 즉시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찰리가 실수로 위험한 무언가를 작동시킬까? 두려운 과학자들은 그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제한에 좌절한 찰리는 근처 절벽을 올라갔고 그곳에서 인공적인 물 공급 장치인 폭포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분노와 혼란에 휩싸인 그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이 기계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이는 그가 새 환경의 부자연스러운 요소를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찰리의 행동을 관찰하던 과학자들은 그가 자신의 방향 감각 상실과 새롭게 깨어난 세계의 복잡함에 압도당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논쟁과 추가 실험. 찰리의 점점 커져가는 좌절감을 관리하고 추가적인 파괴 행동을 막기 위해
과학자들은 진정제를 투여해 그를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계속 진행되었고, 스탠리 코엔은 자신에게 허용된 2주간의 관찰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연구 제안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반면 다이앤 박사는 찰리의 생물학적 특징과 행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드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리 코엔은 다이앤 박사에게 원주민 부족들이 불춤을 추며 고통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찰리의 피부가 화상을 입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이앤 박사는 찰리의 몸의 조직 손상을 방지하는 특정 화학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찰리의 놀라운 회복력과 저항력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언어와 소통. 스탠리 코엔이 찰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둘 사이에는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리는 찰리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고, 돌, 개구리, 뼈와 같은 기본적인 단어부터 시작했습니다. 한편 찰리도 기초적인 영어 단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언어학자인 메이블이 그들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찰리의 어휘는 꾸준히 늘어났고, 과학자들은 그의 빠른 진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저녁, 그들이 모닥불 옆에 앉아 있을 때 스탠리 코엔은 노래를 불렀고, 찰리는 이를 즐기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찰리는 자신의 음식에서 나온 뼈를 가지고 놀며 다양한 소리를 내거나 그것을 실험하는 등 그의 민족과 관련된 의식과 관습에 깊은 연관성을 암시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찰리의 지적 관여를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실험이 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찰리를 다시 진정시켜 더 많은 샘플을 채취하고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냉동 실험. 연구의 다음 단계는 더 침습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찰리를 특수 냉동실에 넣어 그의 세포에서 방동 특성을 자극하려 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찰리의 몸이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한 물질을 추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탠리 코엔은 윤리적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실험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과학자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 사실상 찰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냉동실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찰리의 심박수는 위험할 정도로 느려졌고, 과학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막기 위해 그를 냉동실에서 꺼내야만 했습니다. 생물학적 신전으로 돌아온 찰리는 불안하고 눈에 띄게 화가 난 상태였으며, 자신의 고통에 대해 스탠리 코엔을 탓하는 듯했습니다. 찰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스탠리 코엔과 다이앤 박사는 함께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다이앤 박사의 존재가 찰리를 달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찰리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신호를 보였지만, 스탠리 코엔은 자신이 도우려 한다는 것을 결국 찰리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스탠리 코엔의 절박함. 스탠리 코엔은 찰리를 관찰하면 할수록 실험이 그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점 더 우려했습니다. 그는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탐구와 치료가 찰리의 인간성과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조용한 반성의 순간, 스탠리 코엔은 다이앤 박사에게 생물학적 신전으로 다시 함께 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찰리가 가루로 만든 돌을 사용해 자신의 가슴에 새 그림을 그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하지만 매우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찰리는 자신의 가족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는 듯 보였으며, 이는 그의 과거 삶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흔적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스탠리 코엔은 찰리의 민족이 어떤 대재앙, 아마도 종말적인 사건으로 인해 멸망했으며, 찰리가 그 유일한 생존자일 가능성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코엔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찰리가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결코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착각, 찰리가 과학자들을 오해하다. 스탠리 코헨이 찰리와의 상호작용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돌파구가 나타났습니다. 찰리는 과학자들을 신성한 존재 혹은 더 높은 힘이 보낸 사자들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과학자들이 연구소와 외부를 오가는 데 사용했던 헬리콥터를 신의 새, 어쩌면 신들의 전령으로 오해했습니다. 찰리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절박함 속에서 이러한 믿음에 매달렸고 과학자들을 더 큰 우주적 질서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스탠리 코헨이 다이앤 박사에게 찰리의 부족이 어떤 대재앙으로 인해 멸망했을 가능성을 설명하자 다이앤 박사는 찰리가 자신의 가족을 찾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찰리의 분노와 혼란은 단순히 낯선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실의 고통과 과학자들이 그를 그의 부족에게로 이끌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스탠리 코헨이 찰리에 대한 공감을 한층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진행하는 실험이 과연 찰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고립감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진 얼음, 찰리의 마지막 탈출 시도. 시간이 흐르면서 찰리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과학자들과 소통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의 좌절감과 혼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스탠리 코헨이 더 많은 단어를 가르치려 노력했음에도 찰리는 점점 주변 현실과 단절되는 듯 보였습니다. 포로가 된 듯한 감각은 결국 찰리와 과학자들 간의 충돌로 이어졌고 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명령에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절망적인 저항의 일환으로 찰리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스탠리 코헨과 함께 조용히 탈출 계획을 세우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과감한 탈출 시도 중 찰리는 헬리콥터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시 언어로 헬리콥터를 새라고 부르며 이 낯선 신성한 기계를 이해하려는 갈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순간에 헬리콥터의 스키가 찰리를 치면서 그는 헬리콥터에 도달하기도 전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들이 서 있던 얼음은 갈라졌고 찰리와 코헨은 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찰리가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아 안도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스탠리 코헨이 맡은 역할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이미 팀 내에서 다소 방해가 되는 인물로 여겨졌던 그의 행동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 큰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과학자들은 찰리를 스탠리 코헨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다른 시설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탠리 코헨의 최후의 결단. 찰리가 다시 잡혀가는 것을 막기 위해 스탠리 코헨은 시설 내 신뢰할 수 있는 동료인 문지기와 비밀리에 협력하여 찰리의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찰리가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털코트를 준비했고 찰리를 통제된 환경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눈 덮인 혹독한 풍경이 그들 앞에 펼쳐졌고 둘은 눈밭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곧 과학자들은 찰리가 사라졌음을 알아차리고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다시 데려오려 했습니다. 그들이 황야를 가로질러 나아가던 중 얼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정한 지형이 갈라지면서 둘은 혼란 속에서 서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스탠리 코헨은 찰리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연민에 이끌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계속 찰리를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또 다른 헬리콥터가 등장하면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헬리콥터의 출현은 상황이 스탠리 코헨의 통제를 벗어났음을 암시하며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계속 과학자들의 지시에 반항해야 할지 아니면 그 역시 찰리를 가두었던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진영 간의 긴장은 점점 극에 달했고 얼음이 갈라지면서 과학자들의 냉정한 지식 추구와 스탠리 코엔의 찰리의 인간성을 지키려는 절박한 노력 사이의 불안한 균열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학과 윤리의 가치를 성찰하게 만드는 깊은 질문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찰리의 부활은 연구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이뤄냈을 뿐 아니라 인류와 자연과의 연결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스탠리 코엔과 찰리가 북극의 얼어붙은 광야에서 현대의 딜레마로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독자는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과학이 기적적인 문을 열 수 있지만 그것이 수반하는 책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어쩌면 가장 위대한 경이로움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공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